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자라고 합니다. 올해 56살이 되었네요.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한 아들의 엄마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단란하게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겨우 10살이었을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저는 단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저기 청소 일을 다니며 저를 키우셨죠.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시는 날이 많았지만 어머니는 늘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제가 있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한 회장님 댁에 파출부로 들어가시게 되었어요. 큰 저택이었죠. 어머니는 그 집 청소며 빨래, 요리까지 도맡아 하셨습니다. 일이 많아 집에 오시는 날이 더 줄어들었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라며 안심하셨어요. 주인 내외분이 까다롭기는 해도 월급은 밀리지 않고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몸은 그 고된 일을 버티지 못한 듯 했습니다. 평소에도 기침을 자주 하시고 얼굴이 창백하셨는데 저는 그게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제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어머니는 누워 계셨고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때 어머니의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죠. 저를 혼자 두고 가게 되어 미안하다고,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감당하기에 세상은 너무 컸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친척이라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울음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이게 꿈이기를,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 한 회장님 내외분이 오셨어요. 어머니가 일하시던 그 집 주인분들이었죠. 키가 크고 위엄 있어 보이는 회장님과 화려해 보이는 얼굴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절을 하시고는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사모님이 회장님께 뭐라고 속삭이시는 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셨죠. 장례가 끝나고 회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그 집으로 데려가시겠다고요. 갈 곳 없는 저를 걷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10살 아이가 혼자 살아갈 방법은 없었으니까요. 그저 감사했어요. 그렇게 저는 회장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열심히 일하시던 그 큰 저택으로요. 집은 정말 컸어요. 제가 살던 단칸방의 몇십 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넓은 정원에 분수가 있고 거실에는 크고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이 저를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저 같은 아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게 배정된 방은 집의 구석진 곳, 작은 다락방이었어요. 창문도 작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이었지만 그래도 잘 곳이 있다는 게 어디냐 싶었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방으로 안내하시며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조용히 지내야 한다고,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식사는 부엌에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회장님 내외분은 저를 걷어주셨지만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건지 그냥 야라고 부르셨습니다. 식사 시간에 저는 그분들과 같은 식탁에 앉을 수 없었어요. 부엌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서 혼자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그분들이 드시고 남은 음식으로요. 처음에는 서글펐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분들에게는 저와 같은 나이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숙희였어요. 처음 봤을 때 숙희는 예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에는 반짝이는 핀을 꽂고 있었습니다. 인형 같았죠. 숙희는 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어머니인 사모님께 물었습니다. 저 애가 누구냐고, 왜 우리 집에 있느냐고요. 사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어요. 전에 일하던 파출부의 딸이라고 불쌍해서 데려온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숙희의 표정이 지금도 기억나요. 약간은 우월감에 차 있으면서도 동시에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숙희는 제게 다가와서는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정하게 한마디 했어요. 자기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자기 방에는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요.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큰 집의 작은 다락방에서 조용히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웠지만 이제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이곳이 제가 살아야 할 곳이었고 저는 여기서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존재감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그 집에서의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저를 걷어주셨지만 그분들에게 저는 그저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사모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설거지를 하라고, 청소를 하라고, 빨래를 개라고 하셨죠. 그 당시에 제게 버거운 일들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날카롭게 나무라셨어요. 접시에 물기가 남아있다고, 방에 먼지가 있다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죠. 내 어머니는 그래도 일을 제대로 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고요. 겨울이면 더 힘들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쌓인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손이 꽁꽁 얼어붙어도 장갑 하나 없이 빗질을 했죠. 한 번은 눈을 치우다가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있었어요. 무릎이 깨져 피가 났지만 사모님은 그것보다 제가 현관 앞을 깨끗이 치우지 못한 걸 더 나무라셨습니다. 회장님은 말수가 적으셨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는 사모님과 다르지 않았어요. 한 번은 회장님 서재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책상 위에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회장님은 크게 화를 내시며 다시는 서재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한 번은 회장님의 구두를 닦다가 광택제를 잘못 사용했는데 그날은 저녁도 굶어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은 늘 고통스러웠습니다. 회장님 가족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시면 저는 기다렸다가 부엌 한쪽 구석에서 혼자 먹어야 했어요. 그것도 그분들이 드시고 남은 음식으로요. 가끔 손님이 오시는 날이면 특별한 음식이 준비되었는데 저는 그 음식 냄새만 맡을 뿐 맛볼 수는 없었습니다. 숙희가 먹다 남긴 반찬이 제 앞에 놓일 때도 많았어요. 숙희는 그걸 보며 킥킥거리곤 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숙희였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였지만 숙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숙희는 공주님처럼 자랐고 저는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존재였습니다. 숙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해 저를 괴롭혔어요. 숙희는 틈만 나면 저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자기 방 청소를 하라고, 숙제를 대신 해오라고, 자기 신발을 닦으라고 했어요. 한 번은 비 오는 날 숙희가 학교에 두고 온 우산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다시 학교까지 뛰어갔다가 돌아오니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죠. 그 우산을 쓰고 올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가는 숙희가 절 가만두지 않을 게 뻔해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숙희는 우산을 받아들고는
이미 다른 우산이 있었다며 웃었어요. 그냥 심심해서 시킨 거라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키는 저와 같은 학년이었지만 절대 저를 동급생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친구들 앞에서는 저를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자기 집에 얹혀 사는 불쌍한 애라고, 부모도 없는 거지 같은 애라고 손가락질했죠. 한 번은 체육복이 없어 제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키가 제 체육복을 쓰레기통에 버린 거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수키는 저를 질투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아이가 아무것도 없는 저를 질투한 겁니다. 학교에서 제가 시험을 잘 보면 수키는 기분 나빠했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하시면 수키는 삐뚤어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번은 미술 시간에 제 그림이 복도에 전시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니 수키가 제 교과서를 찢어 놓았더라고요. 체육 시간에 제가 달리기에서 1등을 했을 때도 그랬어요. 수키는 제가 잘난 척한다며 화를 냈고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저를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또 한 번은 선생님이 제게 학급 도우미를 맡기신 적이 있었어요. 수키가 원하던 역할이었죠. 수키는 그날 제 가방을 몰래 숨겨서 제가 한참을 찾아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수키는 제가 조금이라도 행복해 보이면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락방에서 혼자 책을 읽는 것조차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가끔 수키는 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서는 제 물건들을 뒤적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으로 남은 낡은 목걸이를 발견하고는 이게 뭐냐고, 이런 싸구려를 왜 간직하고 있냐고 비웃었어요. 그 목걸이를 빼앗으려고 할 때는 정말 필사적으로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면서 부딪혀서 며칠 동안 아파서 고생했어요. 멍이 참 오래 가더라고요. 생일날은 더 비참했어요. 수키의 생일이 되면 집안이 잔치집처럼 들썩였습니다. 비싼 케이크가 오고 친구들이 초대되고 선물이 산더미처럼 쌓였죠. 반면 제 생일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조용히 혼자 생일을 보내고 있는데 수키가 그걸 알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일부러 자기 생일 파티 사진을 보여주며 부러우냐고 묻기도 했어요. 어린 나이라 그랬을까요? 그게 그렇게 서럽더라고요. 수키가 가고 나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선생님께 거짓말을 해서 제가 벌을 받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수키가 자기 숙제를 제가 찢었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보았지만 수키가 선생님 앞에서 우는 바람에 선생님은 수키 말을 믿어주셨어요. 그날 저는 운동장을 10바퀴나 뛰어야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제 앞에서 우유를 쏟고는 제가 밀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날도 저는 억울하게 혼이 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그 모든 괴롭힘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회장님 내외분께 말씀드려봤자 오히려 제가 혼날 게 뻔했고 학교 선생님께 말씀드리기도 어려웠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모든 걸 다 가진 회장님 댁따님이 불쌍한 고아를 괴롭힌다는 말을요. 한 번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용기를 내어 사모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수키가 저를 너무 괴롭힌다고, 힘들다고요. 하지만 사모님은 제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키에게 누명을 씌운다며 저를 나무라셨죠. 그날 밤 수키는 제 방에 찾아와 경고했어요. 다시는 고자질하지 말라고, 그랬다간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매일매일 수키의 그늘 아래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어요. 회장님 내외분의 차가운 대우와 수키의 끊임없는 괴롭힘 속에서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미안하고 제가 숨쉬는 것조차 죄스러웠어요. 시간이 흘러 저도 수키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학교를 다녔고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았지만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져만 갔어요. 수키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예쁘고 집안도 좋고 자신감도 넘쳤으니까요. 반면 저는 여전히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지냈습니다. 그게 편했어요. 주목받지 않으면 괴롭힘도 덜했으니까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생이 한 명 왔습니다. 이름은 준호였고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잘생긴 남학생이었죠. 무엇보다 성격이 밝고 다정했습니다. 전학 온 지 며칠 만에 반 아이들과 금방 친해졌어요. 수키도 준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키가 준호 옆자리로 자리를 옮기고 쉬는 시간마다 그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봤어요. 수키가 누군가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준호와 별다른 접점이 없었어요. 같은 반이었지만 저는 늘 교실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준호는 반의 중심에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책을 빌리러 갔었는데 높은 선반에 있는 책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다가와 책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무슨 책을 읽느냐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소설책이라고요. 준호는 웃으며 자기도 그 작가의 책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깐 책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호는 제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어떤 장르를 읽는지 물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이후로 가끔 도서관에서 준호를 마주쳤고 우리는 짧게나마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준호는 저를 수키와 다르게 친구처럼 대해주었어요. 불쌍한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한 명의 친구로 대해줬죠. 복도에서 마주치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수업 시간에 제가 발표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어요.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였습니다. 한 번은 비 오는 날 제가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준호가 자기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죠. 저는 괜찮다고 사양했지만 준호는 우산을 제게 건네고 그냥 뛰어갔어요. 그날 저는 우산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준호에게 마음이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절대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제 처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 같은 아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건 사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준호도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알고 있었나 봐요. 준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에게 하는 행동이 남달랐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실을 수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준호가 제게 고백했어요. 도서관 뒤편에서 조용히 자기가 저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제가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걸 안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자기가 힘이 되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고, 저는 준호의 마음을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준호는 왜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딸이 준호를 좋아한다는 걸요. 제가 준호와 가까워지면 수키가 저를 어떻게 할지 뻔하다는 걸요. 저는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준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제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대화를 들었던 거예요. 다음 날 학교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준호가 저에게 고백했다는 소문이요.
그리고 수키가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키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자기가 그토록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가 그토록 무시하던 저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수키의 괴롭힘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수키는 학교에서 저를 완전히 따돌렸어요. 반 아이들에게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제가 준호를 유혹했다는 둥, 제가 일부러 준호에게 접근했다는 둥, 더 심한 종류의 거짓말도 거침없이 했어요. 아이들은 당연히 수키의 말을 믿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반에서 투명인간이 되었어요.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고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집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수키는 제 물건을 몰래 버리기 시작했어요. 교과서가 사라지고 필통이 사라지고 옷이 사라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끼던 책이 찢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준호가 추천해줬던 책이었습니다. 수키는 사모님께 거짓말도 했어요. 제가 수키의 물건을 훔쳤다고, 제가 수키를 때렸다고요. 사모님은 당연히 수키의 편을 들었고, 저는 매번 억울한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숨쉴 곳이 없었습니다. 수키의 질투와 분노는 끝이 없었고 저는 점점 무너져 갔어요. 밤마다 다락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그리웠어요.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겠다고요.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저는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회장님, 내외분께는 절 데리고 있어 주셔서 감사하긴 했지만 차마 인사드리지 못했어요. 어떤 반응을 하실지 몰라 두려웠거든요. 수키에게는 당연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떠났습니다. 갈 곳도 할 일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떠나야 했어요. 그곳에서 하루라도 더 있었다간 제가 완전히 부서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 지옥을 뒤로 하고 걸어나갔습니다. 집을 나온 첫날 밤 저는 역 앞 벤치에서 보냈습니다. 3월이었지만 밤 공기는 차가웠고 가방 하나만 베개 삼아 웅크리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무서웠고 외로웠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대부분 거절당했어요.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심지어 제대로 된 주소도 없었으니까요. 며칠간 굶다시피 하며 돌아다녔습니다. 시장 안 작은 식당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배달과 설거지를 맡겼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가게 뒤편의 작은 창고에서 잘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창고는 좁고 춥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비를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무거운 배달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고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하루 종일 닦았어요. 손은 트고 갈라졌고 발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어요. 이 일자리마저 잃으면 다시 거리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 후 주인 아주머니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잃었어요. 아주머니는 미안해하시며 월급을 주셨지만 그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여기저기를 전전했어요.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고, 주유소에서 일했고, 전단지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았어요. 돈을 벌 수 있다면 뭐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혼자 사는 어린 여자아이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한 번은 공사장 식당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부들에게 밥을 푸고 설거지를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어떤 남자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지나갈 때마다 이상한 말을 걸고 일부러 몸을 부딪혔습니다. 두려웠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퇴근길에 저를 따라왔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뛰었고 다행히 사람이 많은 곳으로 도망쳐 화를 면했어요. 그날 이후 그 일은 그만뒀습니다. 한 번은 집 나르는 일을 하다가 넘어져 팔을 다친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 했지만 여유가 없었습니다. 약국에서 파스만 사서 붙이고 참았죠. 열이 나고 팔이 퉁퉁 부어 올랐지만 일을 쉴 수 없었어요. 쉬면 돈을 벌 수 없었고 돈을 벌지 못하면 밥을 먹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옆에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는 제가 깨어나자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가 쓰러진 저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장경수였어요. 근처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는 25살 청년이었죠. 경수 씨는 저에게 괜찮냐고, 집은 어디냐고, 보호자에게 연락할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없다고 혼자라고 했습니다. 경수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제가 퇴원할 때까지 챙겨줬습니다. 퇴원 후에도 경수 씨는 가끔 저를 찾아왔어요. 밥은 먹었냐고, 일은 잘 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경수 씨는 달랐습니다. 저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그냥 친구처럼 대해줬어요. 경수 씨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원에서 컸다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다고 했습니다. 경수 씨는 제게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싶다고요. 그렇게 경수 씨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경수 씨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터로 나가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번 돈으로 조금씩 저축을 했다고 했어요. 언젠가는 자기 정비소를 차리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경수 씨는 저를 존중해 줬어요. 제 과거를 캐묻지 않았고 제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회장님 댁에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습니다. 경수 씨는 조용히 들어주었고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이제 괜찮다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22살이 되던 해 경수 씨가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강가를 걷다가 경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기와 결혼해 줄 수 있냐고요. 가진 건 많이 없지만 평생 저를 아끼고 사랑하겠다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수 씨와 함께라면 저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는 걸로 결혼식을 대신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드디어 저에게도 가족이 생긴 거니까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생긴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하늘의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이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길고 어두운 터널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후 경수 씨와 저는 경수 씨의 작은 월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딸린 좁은 곳이었지만 저에게는 처음으로 생긴 진짜 집이었어요. 저희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들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경수 씨는 여전히 정비소에서 일했고 저는 근처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둘 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가난이 무엇인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았으니까요.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번 돈을 아껴 썼어요.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고 옷도 꼭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경수 씨의 꿈은 자기 정비소를 차리는 거였고 저도 그 꿈을 이루도록 돕고 싶었어요. 매달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가는 걸 보면 우리의 미래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어요. 결혼한 지 4년쯤 되었을 때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나왔을 때의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경수 씨에게 말하자 경수 씨는 저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족이 생긴다고, 이제 우리 아이가 생긴다고 기뻐했어요. 아들은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가 겪은 것 같은 외로움과 아픔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요. 이 아이에게는 따뜻한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사랑 가득한 집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경수 씨가 말했어요. 준우라고 짓자고요. 준수하고 뛰어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우,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준우는 순한 아기였어요. 밤에 잘 자고 잘 먹고 잘 웃었습니다. 저는 식당 일을 줄이고 준우를 돌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았어요. 경수 씨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겼으니까요. 피곤한 기색도 없이 매일 웃으며 일터로 나갔어요. 준우가 3살이 되던 해 경수 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정비소 사장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경수 씨에게 가게를 인수할 의향이 있냐고 물으신 거예요. 경수 씨는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했고 실력도 좋았으니 사장님이 경수 씨를 믿고 맡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우리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에서 대출을 조금만 받으면 가능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빚을 지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경수 씨는 걱정하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해보자고, 우리 아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자고요.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해보자고요. 그렇게 경수 씨는 정비소를 인수했습니다. 경수 모터스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작은 정비소였지만 우리 것이었습니다. 경수 씨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저도 낮에는 정비소 일을 도우며 회계와 고객 관리를 맡았어요. 준우는 정비소 한쪽에 마련한 작은 공간에서 놀거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단골 손님들은 있었지만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는 것도 부담이었죠. 하지만 경수 씨는 정직하게 일했어요. 과잉 수리를 권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고쳤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으로 받았어요. 그런 경수 씨의 성실함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조금씩 손님이 늘어났고 더 많은 단골들이 생겼어요. 정비소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직원도 1명 고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출도 다 갚았고 매달 빠듯하지 않게 살 수 있었습니다. 월세에서 벗어나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어요. 방 2개의 거실이 있는
평범하지만 따뜻한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준우는 밝고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선생님들도 준우를 좋아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공부를 잘했어요. 저희가 따로 과외를 시킬 여유는 없었지만 준우는 스스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읽고 궁금한 건 끝까지 찾아보는 아이였어요. 저는 준우에게 늘 말해줬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라고요. 세상을 넓게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고 했어요.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준우는 계속 우등생이었어요. 반에서 항상 상위권이었고 전교 1등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준우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경수 씨와 제가 어렵게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서 그랬는지 준우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준우는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했어요.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와 경수 씨는 준우를 응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최선을 다하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우리는 늘 내 편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우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요. 합격 통지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경수 씨도 준우를 껴안으며 축하해줬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한 거예요. 대학 시절 준우는 열심히 공부했고 학점도 우수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며 용돈을 벌었어요. 저희가 등록금을 대주었지만 준우는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겠다며 여러 일을 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일하기도 하고 과외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 준우를 보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즈음 준우는 여러 대기업에 지원했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면접을 보고 결국 국내 최고의 대기업 중 하나에 합격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회사였습니다. 준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였죠. 경수 씨의 정비소도 잘 되고 있었고 저희의 아파트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팔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도 했어요. 전체적으로 많이 안정된 상태였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가벼운 여행을 다니고 서로를 아끼며 살았어요. 준우는 29살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성실하고 능력 있는 청년으로 자라주었습니다. 주변에서 준우를 보며 1등 신랑감이라고들 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은 누구와 결혼해도 좋은 남편이 될 거라고요. 그런 준우가 어느 날 저와 경수 씨에게 말했습니다. 올해 교제해 온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요. 저와 경수 씨는 깜짝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짝을 찾은 거구나. 이제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싶었죠. 준우가 데려온 여자친구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예의 바르고 밝고 준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와 경수 씨는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 아이라면 우리 아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결혼을 승낙했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만나 인사를 나누고 결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했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결혼식, 상상만 해도 행복했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에게도 경사가 생기네요.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어요.
옷장에서 가장 괜찮은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의 결혼을 논하는 자리라니 두근거렸습니다. 경수 씨는 떨리는 제 마음을 알아챘는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다 잘 될 거라고 오늘 최고로 멋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수 씨도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어색해 보였지만 그래도 듬직했습니다. 준우는 여자친구인 진영이와 먼저 식당에 가 있겠다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입구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준우와 진영이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예쁜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희를 보자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저도 반갑게 인사를 받았죠. 이 아이가 우리 며느리가 되는구나 싶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는 예약된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넓고 조용한 방이었고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상대 부모님이 곧 도착하실 거라고요.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 폈다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몇 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진영이와 준우가 밝게 일어나 부모님을 맞이했어요. 저도 경수 씨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통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았죠. 먼저 들어온 건 품이 있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우아한 옷을 입은 여자분이 들어왔어요. 저는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려는 순간 그 여자분의 얼굴을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그 얼굴을, 그 눈빛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수키였습니다. 한수키, 저를 그토록 괴롭혔던 제 어린 시절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수키가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수키도 저를 알아본 건지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입을 벌린 채 저를 바라보며 굳어버렸습니다. 우리 둘은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쳐다보기만 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우가 상황을 알아챘는지 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냐고요.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깜짝 놀라서 그렇다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키의 남편이 상황을 모르는 채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뵙겠다고, 잘 부탁드린다고요. 경수 씨가 제 대신 인사를 받았어요.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수키의 맞은편에 앉게 되었어요. 테이블 너머로 수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키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어요. 손으로 물잔을 만지작거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준우와 진영이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진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불편하시냐고요? 수키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긴장해서 그렇다고 괜찮다고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나왔습니다. 아름답게 차려진 음식들이었지만 저는 한 입도 넘길 수 없었어요. 목이 메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경수 씨가 제 손을 조용히 잡아줬어요. 괜찮냐고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수키의 남편과 경수 씨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들 이야기, 결혼 준비 이야기를 나눴어요.
준우도 진영이도 열심히 대화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수키와 저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가끔 대답을 해야 할 때만 짧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수키는 계속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물을 자주 마시고 냅킨으로 손을 닦고 손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가끔 흘깃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그녀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키를 보면 과거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다락방에서의 외로운 밤들, 학교에서의 괴롭힘, 준호 때문에 더 심해졌던 고통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수키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거겠죠. 미안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수키의 모습을 보니 최소한의 양심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수키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잘 맞는 것 같으니 결혼 날짜를 빨리 잡는 게 어떻겠냐고요. 준우와 진영이가 밝게 웃으며 좋다고 했습니다. 경수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제 의견을 묻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이 결혼을 승낙해야 하는 걸까요? 수키와 사돈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우를 봤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우리 아들을요. 여자친구 진영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준우의 모습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준우의 이야기라는 걸요. 준우의 행복이 달린 문제라는 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다고, 아이들이 원한다면 저희도 찬성한다고요. 경수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진영이도 기뻐하며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우리는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헤어지는데 수키가 잠깐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무너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수 씨가 놀라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왜 우느냐고요. 저는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수 씨는 묵묵히 운전하며 제 손을 잡아줬어요. 준우는 뒷자리에서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한 후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져 울었어요. 왜 하필이면 수키여야 했을까요?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수키의 딸을 우리 아들이 사랑하게 된 걸까요? 운명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저는 그토록 열심히 살았어요. 과거를 잊으려 노력했고 새로운 삶을 일구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애썼죠.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가 다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준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야 할지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비밀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걸요.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준우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옆에서 경수 씨가 잠들지 못하고 있는 걸 느꼈어요. 경수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경수 씨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수키가 누구인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대충 알고 있던 경수 씨도 놀란 듯 했어요. 그리고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겠다고 일단 준우에게도 이야기하자고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준우를 불렀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준우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경수 씨도 함께 자리했어요. 준우는 어제부터 이상했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준우는 알 권리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우야, 너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어.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내가 꼭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기다렸어요.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후 10살의 한 회장님 댁에 들어가게 된 이야기를요. 그 집에서 파출부의 딸로 살았던 이야기를요. 저를 괴롭혔던 수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좋은 관계는 아니었다고 결국 집을 나오게 되었단 이야기를 했어요. 준우는 점점 굳어가는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눈치가 빠른 준우는 제게 있던 일이 심상치 않은 일이었단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제 상견례에서 만난 진영이의 어머니가 바로 그 수키라는 것을요. 준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어요. 저는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한참 후에 준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엄마가 평소와 다르셨던 거냐고 말하는 동시에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우는 알겠다며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경수 씨를 쳐다봤습니다. 경수 씨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준우에게 시간을 주자고요. 아이도 충격이 클 거라고요. 그날 하루 종일 준우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어요. 저는 문 앞에서 준우를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었지만 준우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밤이 되어서야 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울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준우는 저와 경수 씨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결정했어요. 저는 진영이와 헤어질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우야, 그럴 필요 없어. 어머니는 그런 걸 바란 게 아니야. 너희들이 행복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전 평생 어머니 편일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준우야, 정말 괜찮아. 다 옛날 일이야. 난 이제 괜찮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게 내게는 더 중요해. 하지만 준우는 단호했어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저는 괜찮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니 경수 씨가 설득하듯 말했습니다. 준우야, 내 인생이야. 신중하게 생각해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야. 후회하지 않겠니? 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진영이지만 제가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사시는 게 저에게는 더 중요해요. 저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준우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했거든요. 준우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번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며칠 후 준우는 진영이를 만났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준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밤늦게 준우가 집에 왔을 때 준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준우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어요. 헤어지자고 했어요. 진영이가 울고불고 했지만 저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왜 이유를 말하지 않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준우는 대답했어요. 진영이가 알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요. 진영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 아이까지 고통받을 필요는 없어요. 저는 준우가 기특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유도 말하지 못하고 헤어지자고 한 우리 아들이요. 그 후로 진영이는 계속 준우에게 연락했습니다. 왜 헤어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이유를 말해달라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준우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이라고만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진영이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영이가 몸져 누웠다고 했어요. 밥도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고요. 준우는 그 소식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혼자 울기도 했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영이는 정말 좋은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이렇게 아파하는 게 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과거 때문에 아무 잘못 없는 두 젊은이가 고통받고 있었어요. 저는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준우야, 정말 괜찮아. 돌아가도 돼. 어머니는 괜찮으니까 진영이에게 돌아가. 하지만 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아요. 힘들긴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준우는 계속 힘들어했고 진영이는 계속 아파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수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설마 했어요. 역시나 수키였어요. 민자야, 나야 수키.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부탁해. 라고 했어요. 수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수키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고통이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키와 대면해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만나자.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키를 만나러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수키는 저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일어나 저를 맞이했어요. 수키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자야,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키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수키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키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알아. 다 기억하고 있어. 어떻게 괴롭혔는지,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상견례 자리에서 너를 봤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너도 나를 봤을 때 그랬겠지. 수키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이 마구 떨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너무 많이 후회했어. 어른이 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잔인한 아이였는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는지. 만약 누군가 내 딸에게 그렇게 한다면 나는 절대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랬어. 저는 여전히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수키는 테이블 너머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변명하고 싶지 않아. 내가 어렸다는 것도 철이 없었다는 것도 변명이 될 수 없어. 내가 한 일은 명백한 괴롭힘이었고 학대였어. 너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내가 질투심 때문에 못된 마음 때문에 너를 그렇게 괴롭힌 거야.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고된 시간을 보냈지만 난 잘 살고 있어. 목소리가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수키의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자야. 내가 너무 미안해서 이렇게 찾아왔어. 용서를 구하려고.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수키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그 오만하고 차가웠던 소녀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눈앞에 있는 건 후회와 죄책감에 짓눌린 한 여자였습니다. 진짜로 미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어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연민일까요? 저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키야, 솔직히 말하면 너를 용서하고 싶지 않아. 너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너는 모를 거야.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야 하나 싶었어. 너는 내게서 모든 걸 빼앗았어. 행복도, 자존감도, 꿈도. 수키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내 인생의 전부인 아들 우리 준우도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이유도 말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어. 나는 내 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진영이도 좋은 아이야.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더라. 그 아이가 너의 딸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 아이는 잘못이 없어. 그 아이가 이렇게 아파할 이유가 없지. 수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수키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정말이야? 하면서 또다시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너를 볼 때마다 과거가 떠오를 거고 힘들 거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나한테는 더 중요해. 수키는 일어나 제 앞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놀라서 수키를 쳐다봤습니다. 수키는 몸을 떨면서 민자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 그리고 평생 속죄하며 살게. 너한테 진 빚을 내 남은 인생으로 갚아나갈게. 하며 울었어요. 저는 수키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 이제 우리 과거는 정말 끝내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으로 수키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수키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한다는 건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거요.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거요. 집으로 돌아와 준우를 불렀습니다. 경수 씨도 함께요. 저는 준우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수키를 만났다는 것, 그녀가 진심으로 사죄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용서하기로 했다는 것을요.
준우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저는 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준우야. 난 이제 정말 괜찮아. 그리고 너도 이제 괜찮아져야 해. 진영이에게 돌아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해.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힘드실 텐데 하며 훌쩍였어요. 저는 준우를 꼭 안아주었어요. 난 괜찮아. 내가 정말 힘든 건 내가 불행한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아파하는 거야.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힘들어. 그러니까 제발 행복해져라.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준우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아들. 다음 날 준우는 진영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경수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말해줬어요. 저녁 무렵 준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진영이가 함께였습니다. 진영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진영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저는 진영이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몇 달 후 준우와 진영이는 가족들만 모여 스몰 웨딩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양가 부모님이 함께 자리했고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축복해 주었습니다. 수키와 저는 결혼식장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어요.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돈이었고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결혼식이 끝나고 준우와 진영이가 저에게 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저는 준우와 진영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행복해서 내가 행복한 거야. 평생 행복하게 살아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경수 씨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경수 씨가 괜찮냐며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잘한 것 같다고 했어요. 경수 씨는 제게 정말 강한 사람이고 제가 자랑스럽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경수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국 여기까지 왔다고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용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냈다고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의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정말로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 자유로워지는 거라는 거요.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통과 슬픔으로 시작했지만 사랑과 용서로 끝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이야기가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힘든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